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선 승리 후에 처음으로 당 의원총회를 찾아서 당 지도부가 무소속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뒤이어 발언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큰 지도자가 되려면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발언한 뒤 굳은 얼굴로 회의장을 떠났고 곧이어 김 후보도 자리를 떠나서 의총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지도부가 후보 교체를 강행할 가능성도 남아있어서 국민의힘 내분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법원 회의가 임시회의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 침해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이어지는 인터뷰 코너에선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인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함께 이재명 후보와 핵심 사법 현안 등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오늘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국 법관 대표 회의였습니다. 오늘 26일 임시회가 열려서 사법신뢰, 법원 독립, 이 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법관들이 논의한다고 하고요. 그 명칭 제가 바로 잡고, 자, 오늘의 그 가장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의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조금 전에 중앙선관위가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이 근거라고 하던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요. 예. 그 정당 또 후보자가 실시한 이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당원 50% 역선택 방지 조항 국민 50% 해갖고 조사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왜 이 선거법을 검토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52조의 2에 의해서 실시되는 당내 경선, 네. 그러니까 후보 선출에 대한 당내 경선에서는 여론조사 경선이 허용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결산해서 발표할 때 발표가 되는데 그것은 당내 후보자를 뽑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여론조사가 허용이 되는데 지금 했던 여론조사는 무소속 후보와 당의 후보 간의 경쟁력 조사 같이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서요. 금지되는 여론조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네. 어떤 후보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과 당원의 지지율이 더 높으니까 이 사람이 후보가 된다. 이걸 발표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군요. 네. 네. 자, 정광재 대변인.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정작 좀 궁금한 건 이게 과연 활용이 되냐 안 되냐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언론을 통해서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이 결과를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해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공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같이 볼 수는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걸로 과연 그러면 여기서 한덕수 후보가 뭐 후보 교체에 활용할 수 있는지. 김문수 후보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였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기속력,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돼갖고 이걸 따라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건 지도부도 알고서 진행한 겁니다. 지도부에서도 설명할 때 여기서 누가 몇 퍼센트 포인트로 더 높은 선호도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를 바꿀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네. 다만 이 결과를 가지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단일화 의지를 높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라는 압박용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겠죠. 네. 근데 자, 그것을 그러면 실제로 김문수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할 만큼의 압박을 받을 정도인가? 이거는 별개의 문제죠. 자, 오늘 아침에 의총장 보니까 압박을 받을 그런 태세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조기현 부위원님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공표를 일단 하지 말라 그런 건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활용할까 안 할까를 사실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거든요. 그렇죠. 그럼 공표하지 않을 거를 활용을 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볼 때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그 공표의 의미는 법률적으로 이 조항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 공직선거법에서의 공표는 네. 언론의 어떤 공식적인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몇몇 개별에게 공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위험이 있는 행위도 다 공표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공유하는 형태도 공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방법이라는 건 각 후보 측 대표자를 불러놓고 자 이렇게 나왔으니 수용해라 이 방법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거를 직접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이나 당원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네. 그 사람들에게도 안 알려준 상태에서 이거를 어떤 귀속력을 가지게 어떤 뭐 후보 교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하려고 하면 그게 과연 가능할 건가? 그렇죠. 제가 그런 질문이거든요. 어떤 가능한 방법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느 후보 측도 그렇고 실제 이 여론조사에 참여한 당원이라든가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그 방식이 어떻게 조사됐는지에 대한 내용,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됐다고 한다라는 정도의 풍문만을 듣고 이 중차대한 대선 후보 결정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여론조사를 활용해서 이 단일 후보로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그걸로 정광재 대변인. 기속력이 없다는 것은 지도부도 알고 있었고 아마도 이걸 통해서 김문수 후보 측에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것을 전제로 김문수 후보 측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도 후보 측에서 아무런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식으로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여의도에서 정말 비밀이 없잖아요. 오늘 나온 조사 결과는 뭐 불과 몇 시간 후면은 받은 글 형태로 다 몇 퍼센트 정도의 선호도 조사 차이가 있었는지도 알려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활용 여부가 결국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의원총회에 김문수 후보가 처음으로 참석해서 한때 이제 단일화에 대한 기대도 일부 나왔는데 적나라한 갈등만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전 의총 상황. 김문수 대선 후보 목소리 그리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하고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실은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응할 수 없습니다. 저 김문수를 믿어주십시오. 저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습니다.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용은 솔직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김문수 후보는 지도부가 자신 끌어내기에 불법적 행동하고 있다. 중단하라. 끝까지 가겠다. 직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지도자라면 자기 자신 버릴 줄 알아야 한다. 먼저 퇴장했어요. 그랬더니 퇴장하는 거 보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더니 김문수 후보가 자기도 나가겠다고 하니까 뭐 조배숙 의원 이런 분들이 막 붙잡고 신동욱 의원 붙잡고 막 잡았는데 아이고 이렇게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네.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가 지금 공개된 장소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됐지 비공개 의총이었으면 더 험악한 모습이
혹시 연출됐었을 거 아닌가라는 걱정까지 하면 네. 그만하길 다행이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네. 지금까지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현역 의원들은 왜 참석하지 않느냐. 와서 우리 얘기를 직접 들어달라는 요구를 계속했었고 결국에는 마지 못해 참석한 거거든요. 네. 김문수 후보는 의원총회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아마 예상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얘기할 게 있으니까 그거 다 하고 뭐 나오겠다라는 의지를 처음부터 다졌었던 것 같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이 먼저 자리를 이석하지 않았었더라도 네. 김문수 후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없는 정치적 이익이 별로 없을 것이다. 오히려 거기에 앉아 있으면 앉아 있을수록 일종의 그 현역 의원들로부터 상당한 정치적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작정하고 왔었던 것 같아요.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두 분 뭐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의총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뭐 폭력 사태만 없었지 사실 뭐 내용적으로나 분위기상 아수라장이죠. 근데 저는 1차, 2차 오늘 회동 그리고 오늘 의원총회까지 네. 5월 7일부터 있었던 3일 동안의 이 단일화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네.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기획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비공개 회동 같은 경우에는 뭐 통상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단일화 이 협상 자체가 잘 안 되고 교착 상태니까 두 분이 만나서 오늘 결단을 내려나 보다. 누군가 어떤 방식으로 전폭 수용하든지 아니면 그런 정도의 의견 접근이 있으니까 둘이 만나서談판을 하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결국에 예상했던 것처럼 아무 결론이 없었죠. 그냥 이견만 하긴 했죠. 네. 그 상황에서 그 다음 날 다시 김문수 후보 측이 제안한 생중계 공개 회동이 열렸는데 어저께? 예, 예. 어제죠. 그때 또 될 때도 혹시 그러니까 이 밤 사이에 양측 간에 의견 접근이 있어서 몇 가지 문제만 정리하면 합의에 이르고 그것을 공개된 자리에서 보여줌으로써 효과를 좀 만들려고 자리를 만들었나? 전혀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죠. 예. 그 전날의 이견을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63분인가를 했는데 63초 정도에 오갈 수 있는 대화를 63분간 그냥 반복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의총에서 이제 뭐 한 번은 왔어야 되는 자리니까 또 온다고. 의총에서도 이게 마지막이라기보다 기대를 또 했어요. 그렇죠. 들어올 때 이 두 대표 입구까지 나가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접견해서 모시고 오고 네. 꽃다발도 주고 하트 표시도 하고 의원들 일어나서 박수 치고 어제 밤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나? 얘기가 있었구나.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 김문수 후보 측이 대폭적인 어떤 전격적인 입장 발표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의원들도 굉장히 저렇게 고무돼 있구나 했는데 역시나 그러니까 3일 동안 아무 진전된 게 없는 거예요. 자, 진짜 김문수 후보는 정말 3일 동안 똑같았거든요. 네. 그저께, 어저께, 오늘 변한 입장이 하나도 없고. 자, 뭐 그러면 정광재 대변인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행위의 주체가 딱 셋입니다. 김문수, 한덕수, 당 지도부 셋인데 당의원들이나 당원들의 다수 의견은 뭡니까? 누가 제일 잘못한 겁니까? 이 셋 중에 1번. 저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김문수 후보만 안 변한 게 아니라 한덕수 후보도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평행선 달리는 거죠. 근데 지금의 이 사달이 난 이후에 가장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거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고장난명이라고 예. 손바닥 하나하나로는 소리가 날 수 없잖아요. 일단 김문수 후보 책임 있죠. 어떤 책임 있냐. 본인이 언제까지 신속하게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것을 마케팅해서 그 표를 받은 거예요. 사실 57%의 득표를 했지만 그 가운데 뭐 몇 대 몇으로 김문수 본인의 표와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표가 있었다고 구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최종 후보가 되는 데는 그게 절대적이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 약속을 했었다는 것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정말 일방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듯한 모습으로 단일화가
비춰지도록 할 수 있었던 것 그런 부분은 당연히 비대위 지도부 차원에서도 좀 반성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가 그 김 후보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밀어붙여서 지금 이 사달이 난 게 핵심인지 아니면 김 후보가 당선되기 전까지와 당선된 다음에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게 핵심인지 그건 아마 굳이 나누자면 그거는 저 김문수 후보의 책임이 좀 더 크겠죠. 아무리 감정적으로 상했어도 본인이 조금 뭐 할 의지가 있었다면 했겠지만 그러지 않았고 한덕수 후보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월 11일까지 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일 후보가 되지 않으면 자신은 입당도 하지도 않고 입후보하지도 않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무책임한 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 안철수 후보가 그러지 말고 무소속이라도 출마해갖고 이재명 정권을 막겠다라는 결기를 보여라라고 주문한 것도 저는 굉장히 그 새겨 들을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뭐 책임이란 얘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이 파행이 손바닥이 마주쳐가지고 이제 나는 건데 어디서 비롯됐다고 보세요? 이 파행이. 이제 1번 제일 책임. 용산? 용산에 그 요즘 조금 먼 것 용산은 같기도 한데 여하튼. 용산은 비어 있어요. 아니 홍준표 예. 후보가 얘기하잖아요. 이 판을 기획한 게 그쪽 아니냐 의문. 홍준표 얘기는 항상 진리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이제 김문수 후보도 얘기했는데 이미 경선 과정에서부터 그런 얘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거 누군가 움직이고 있는 판이다. 그러니까 실제 플레이어인 지도부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이미 그 결정에서 의견 조율을 통해서 어떤 이 좋은 대안을 내놓을 수 없는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전부가 책임인 거죠. 이걸 누구의 책임의 문제로 몰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왜 이렇게 양보 없는 극단적 대립을 하고 결국에 파국까지 이어지고 있느냐.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기 위한 최초의 기획과 목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보기 나름인데 정광재 대변님. 네. 김문수 후보도 이제 비슷한 주장을 하거든요. 무조건 정말 난데없이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 사람 데려와 가지고 이제 자기를 주저앉히고 하려 그런다.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이고 네. 당 지도부는 아니 한덕수를 경선판에 끌어들인 사람 당신이다. 을지문덕 김덕수 그거를 22번 얘기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안 지키리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 그래서 우리는 그 시너지를 내려고 그랬지 우리가 누구를 당선시키냐. 이게 이제 당 지도부 얘기거든요. 예. 네. 솔직히 제가 뭐 당 대변인이라는 자리만 아니면 네. 어느 쪽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바는 있습니다만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양측 모두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지금 나 대신에 한덕수 후보가 우리 당의 단일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이길 만큼의 월등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과 한덕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데 왜 나가 정상적으로 뽑힌 사람을 몰아내고 한덕수 후보를 올리려고 하느냐. 이게 분명 말이 되고요. 근데 몰아내는 게 아니고 단일화 여론조사하고 TV 토론하자는 건데. 네, 김문수 후보는 근데 몰아내는 개념으로 거죠. 인식한다 이거죠. 근데 지도부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1%포인트의 당선 가능성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그 네. 사람이 후보가 되는 게 맞다. 그러면 그것도 약속했었던 거 아니냐. 지금 한덕수 후보가 어쨌든 김문수 후보보다는 중도 확장세가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한덕수 후보를 우리의 단일 후보로 앉히는 게 이재명 정권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그것이 우리 당심의 대부분을 그게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심을 받들라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결국에는 당내 문제가 또 다시 법원으로 가게 되잖아요. 지금 네. 여러 가처분 신청들이 오고 가고 있고 지금 가처분 결과 저 오늘 언제 나오나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오늘 안 나오는 것 같죠. 지금 시간이 5시 24분이나 됐으니까. 네. 이게 집안 싸움을 자꾸 경찰서로 갖고 가고 법원으로 갖고 가면 그 집안 잘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그 진행되는 우리 당의 단일화 갈등이 다음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의 후보에게 표를 달라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바람직한 일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의 어떤 그렇다면 과연 이제 11일까지 며칠 남았죠? 도대체 한 2, 3일 남았잖아요. 그죠? 오늘 다 갔으니까 토일 이틀 남은 이틀이에요. 거죠. 토일 이틀 남은 거죠. 네. 그러면 본래 생각했던 그 단일화의 과정은 이제 거의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자 그렇다면 11일 이후로 가서 그 이후에 어떻게 그 방법을 모색해 보든지, 아니면 지금 당 지도부가 일부 검토하고 있었던 후보 교체 뭐 이걸 하든지 뭐 별로 방법이 없어요.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님, 당헌 74조 2항을 보면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과 관련된 사항은 당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비대위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상당한 사유가 과연 뭐냐 그러면 도대체.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들어가지고 후보 교체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그 카드를 저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건데, 당 지도부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경선 당시 수십 차례 단일화를 얘기해 가지고 일종의 그 경선에서 공약을 한 점, 그런 거 하나 있고, 두 번째 이제 당원들한테 조사했더니 당원의 87%가 11일 전에 단일화를 원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공표 금지한 그 선호도 조사 있잖아요. 방금 나왔다는 거. 네. 아마 나왔겠죠. 지금 4시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거의 나왔을 텐데, 그 조사에서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좀 많이 앞서간다면 그런 한 3가지를 들어서 이거는 상당한 사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나요? 저는 그 국민의힘 당헌 74조가 정한 상당한 사유가요. 네. 이런 상황을 예정한 조항 전혀 아, 그래요?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후보자가 계속 후보자로서 활동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고 뭐 이런 것, 내지는 후보 선출 절차, 경선 절차에서 명백한 위법 내지 당원 당규 위반 이런 게 확인됐거나, 그런 게 뒤늦게 확인됐을 예, 때 그런 거 정도로 상정한 거지, 이렇게 단일화에 대한 약속 안 지켰다, 단일화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 여론이 높다, 이것만 가지고 상당한 사유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후보 교체를 하면 아마 법원으로 이거 가져가면요 무조건이 당 지도부가 이기기 힘들다. 그렇죠.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정광재 대변인님은 그러니까 저도 네. 지금 상황대로라면은 아주 뭐 김문수 후보가 전향적으로 뭔가를 내놓지 않는다면 네. 11일에 등록하는 우리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김문수 후보를 법적으로 거의 보장된 그 후보자 공고까지 나왔잖아요. 그거를 박탈해 가면서까지 한덕수 후보나 제3의 인물을 후보로 내세울 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 지금 뭐 정치 패널 일주일에 수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결국 시간은 김문수 편 아니야? 김문수 후보가 버티면 국민의힘이 뭘 할 수 있어? 그거 도장 안 찍어줄 수 있을까? 그럼 뭐 2번 후보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2번 후보 없이 그럼 대선 치를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금으로서는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뭐 김문수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뭐 계속되는 공방이긴 하지만 이것만 하나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당히 격앙돼가지고 뭐 알량한 뭐 후보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좀 심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중에 저희 지도부가 한덕수를 불러냈다고요? 당원과 국민이 불러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세요? 동의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당원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김문수가 불러냈습니다. 자기가 경선 내내 불러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 왜 그거를 지금 와서 바꾸냐 이거거든요. 당원과 그럼 국민이 그냥 도의적인 책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치적 책임은 법적 책임과는 또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네.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이건 그렇다고 보기 어렵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기현 부위원장님도 비슷한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정치적 도의적 책임 물을 수 있어도 이걸 법적으로 들어가면 김문수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하다. 당 지도부보다. 예, 지금 뭐 당 지도부가 법적으로나 당원 당규상 또 정치적 명분, 도의 이걸 다 그
적법한 절차를 찾을 만한 어떤 대안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네. 최악의 수단은 실제 그 당인 날인을 안 해서 후보 등록 못하는 상황 그렇게 만들고 한덕수 무소속 후보로 그 세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그 선거를 치러본다 이거밖에 안 남는 것 같은데 네. 그건 한덕수 후보가 오늘 명확히 하던데요.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로는 안 나가겠다는 뜻은 명확해 보여요. 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른 선택지는 없을 것 그냥 같아요. 김문수 후보로 가게 될 것 같다. 예, 제가 지금 봐도 현재로서.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후보 교체 이 무리수까지 두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하려고 지금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시도를 했을 경우에 자칫 11일까지 네. 기호 2번으로 등록한 국민의힘 후보가 사라질 가능성까지 고려하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어저께 일이었지만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걸 공개로 한다는 게. 왜냐하면 제가 공개로 한다는 걸 모르고 질문을 어떻게 설계했냐면 처음에 이렇게 그 이정현 대변인이 이제 전화 연결을 하기로 했는데 그 현장에 계시죠 하고 지금 두 분 모두 발언은 어땠고 지금 들어간 다음에 그래도 들어가면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뭐 이제 우리 카메라 플래시가 물러가면은 이래 질문 해놓고 이렇게 TV를 봤더니 거기서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는데 그 얘기를 그 두 분이 나이 제법 드신 그 두 분이 거기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어저께 그 공개 토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TV 토론을 해버린 셈이 돼버렸는데 네. TV 토론의 주제는 뭐 정책 이런 건 없고 그냥 똑같은 그 한 가지 단일화 주제로 네. 계속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 생중계 토론의 승자는 누굽니까? 아무도 없죠. 김문수입니까? 아니면 한덕수입니까? 아니면 이재명입니까? 이재명. 그래요? 굳이 셋 중에 하나를 따지라면? 선택하라면 왜냐하면 또 어제 회동이 그렇게 전개되리라는 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텐데 왜 이걸 공개하는 방식의 회동을 기획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 말대로 네. 당원과 국민이 불러낸 후보다, 뭐 김문수가 불러낸 후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단일화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네. 5월 3 그렇게 하면 이 그나마 한번 본선에서 해볼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는 그럼 100번 이해하겠는데 5월 7일 이후 그러니까 이 김문수 후보가 양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합리적 대안을 찾았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네. 한덕수 후보를. 지금 그게 이제 어제 결정판이 어제 그 회동이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국민의힘 후보 내지 한덕수 후보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지지율이 계속 깎아먹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고려를 전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한덕수 후보를 통한 단일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어제 들었어요. 네. 자, 정광희 대변인. 네. 이 와중에 민주당하고 진보당은 이제 뭐 진보당 후보가 김재현 후보가 사퇴하고 일종의 단일화는 또 거기서 먼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대비도 되고 그러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흐름으로 봐서는 결국 김문수 후보로 다시 가는 그렇다면 당이 만약에 김문수 후보로 간다면 그동안 이렇게 내용이 깊었는데 다시 얼굴을 바꾸고 도와줘야겠죠. 뭐 어떤 모습들이 전망됩니까? 그래야겠죠. 그래요? 얼굴 바꾸고 다시 도와줘야겠죠. 지금 단일화가 진보 진영에서 빠르게 될 수 있는 것은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누가 뭐래도 당선이 될 것 같다. 괜히 여기서 딴지를 걸었다가 네. 단독 출마해갖고 표 깎아 먹고 뭐 이 정치적 그 결과물을 조금이라도 나눠 먹는 게 낫지. 여기서 본인들끼리 뛰어갖고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 진영의 몫까지 자기가 담당하겠다고 그렇게 우측으로 옮겨가고 있는데도 맨 좌측에 있는 김재현 후보까지 단일화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네. 저는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있었던 그 공개 그 대화는 네. 저는 김문수 후보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 그래요?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자기는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한덕수 후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둘 다 똑같구나. 그러면 원래 권투 시합에서 테이틀 매치 하잖아요. 네. 챔피언은 조금 소극적으로 플레이한다고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도전자가 압도하는 실력을 보여줘야 판정승으로 갔을 때 이 판정승을 할 수 있지.
챔피언 프리미엄. 그럼요. 그 네. 정도 실력 갖고는 챔피언을 이기기가 어렵죠. 네.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비가 내리는 퇴근길 곳곳에 사고가 많습니다. 감속 운전해 주셔야겠는데요.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설악나들목에 사고 발생했습니다. 갓길로 옮겨 처리 중인데 일대 정체로 이어지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문경 2터널 부근에 발생한 사고 처리하면서 일대 혼잡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입니다. 일죽과 남이천 나들목에서 속도가 주춤하고 또 마장휴게소의 추돌 사고 나서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 북대구 나들목을 가기 전 화물차 사고 나서 금호 분기점부터 밀립니다. 서울 방향 정체는 안성 분기점 일대와 또 오산에서 두드러지고요. 다시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 도리분기점에서 서운분기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송내 2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반대 판교 방향은 김포요금소에서 시작된 정체 송내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서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 지났는데 1시간 20분 이상 걸리는데요. 그 사이 여의하류에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2의 조희대, 제2의 쥐기현과 같은 정치 판사들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단단히 준비하겠습니다. 법원 내부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며 양심적인 법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자,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그리고 이제 사퇴 요구를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거고요. 선대위에서도 그다음에 여러 카드를 검토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탄핵 특검 하다가 일단은 탄핵 특검은 주머니에 넣어놓고 국회 청문회 14일에 이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청문회에 앉은 대법원장 판결을 서둘렀다는 이유로요. 거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이제 확신하고 있다고 민주당은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사법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역이 누군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적어도 이 사법부 특히 법원이 내리는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했고 뭐 정치적 판결이라는 색채 전혀 두지도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은 기승전 정치 검찰이라는 논리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방탄을 했던 겁니다. 저는 그게 일정 부분 통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과거에도 그렇고 일정 정도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치검찰 공세가 맞물리면서 국민들도 일종의 가스라이팅 된 측면도 있지만 정치검찰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원 판결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어떤 정당도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탄핵한다 그러고 청문회 한다 그러고 그 대법관도 뭐 100명으로 늘린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법부를 오히려 흔드는 주체는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라
목소리 큰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렇게 본다고 했지만 네.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자, 이게 일단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안 그러면 정치적 의도를 안 가졌으면 이렇게 서두를 수가 있냐.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거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안 쳤어요. 청문회장에.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각이든 파기환송이든 지난 대선 때 벌어졌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번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가급적 빨리 이거를 어쨌든 대법원의 1차 판단은 내리는 게 잘못된 거냐? 만약에 이런 식의 그 항변을 한다면 내가 왜 그걸 정치적 의도를 가지냐? 기각될지 너희들도 기대하고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여튼 좀 후보 등록 아주 가까이 가지 않고 그 한 달 정도 떨어져서 그 대법원이 적어도 그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게 내 소신이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그 판단을 내려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면 예. 그게 이제 내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에 관여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그래요? 거죠. 내리지 않는 게 오히려 정치적일 수도 있다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사안의 중요도라든가 지금의 어떤 정치 상황 이런 거를 고려하고 또 지금까지 법원의 관례 네. 이 중요한 선거 시기에는 이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전체적 논란이 될 만한 사건들의 진행을 안 합니다. 사법자제론이죠. 왜냐하면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가장 우선에 놓고 법원이 판단은 뭐 결국에 사법적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 판단이 혹시라도 뭐 완벽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법부라는 것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네. 국민의 이 선택권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네.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전례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건의 어떤 중요도 공직선거법 말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죄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대선 직전에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전례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너무 졸속 절차로 진행했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건 네. 뭐 민주당은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법원 내부에서도 그런 비판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일선 판사들이 보기에도 이번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특별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을 반 이재명 투쟁의 선봉장이 된 조희대 이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어떤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여하튼 그 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릴 것 같은데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5월 15일 날 첫 공판하는 게 좀 부담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런저런 막 논란도 있고 그래가지고 6월 18일을 옮겼잖아요. 네. 첫 공판을.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뭐 대장동 이런 거는 지금 진행이 많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민감한 공판이었는데 옮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긴 뭐하지만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법부가 법원이 굴복했다 이런 표현도 쓰긴 쓰는데 그건 뭐 서로 시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자 어떻게 보면 가장 급한 불이 꺼졌는데 오히려 대법원장이나 이 사법부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이는 이런 모습들이 글쎄요 막 그 부분이 과연 적당할 뭐라 그럴까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아 정말 대법원장은 대역죄인이니까 저렇게 몰아붙여야 돼 그렇게 생각할까요? 글쎄요 저는 이게 선거만을 생각하면 네. 굳이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시기에 사법부 대법원 스스로가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네. 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법원 내부의 반발도 그렇고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매듭을 짚고 가야 되고 분명히 이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그 과정에서 대법원장이라든가 대법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법부 몰아붙이는 게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걸 네. 계산해서 지금은 대법원을 공격하는 게 득표율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발생된 일이고 전례 없는 일이고 충격도 컸고 네. 법원 내부의 동요와 반발도 발생하고 있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까지 소집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고려하면 정치권은 일단 6월 18일로 넘겼고 한 곱이 넘겼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지 이럴 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께 하나 질문 드린 김에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이제 아울러서 민주당이 보면 이제 여러 법 개정에 나섰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게 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대통령 당선됐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 중지하는 거, 뭐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됐고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 그 구성 요건이라 하나요? 그 행위 조항, 뭐 재산이니 병역이니 이런 건 다 들어 있는데 행위 조항 빼는 겁니다.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됐고 이 법안이 확정되면 이재명 후보 지금 그 유죄를 받고 있는 그 혐의 그 선거법 재판에서 면소가 되잖아요. 네. 자, 근데 뭐 이게 그동안 논란도 있었고 뭐 했다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 이거를 해가지고 추진해가지고 통과시킨다는 거는 정말 누가 봐도 너무 노골적인 위인설법이 아니냐 이런 비난에 직면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적어도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명분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요? 이 공판 절차의 정지 규정 형사소송법 306조인데요. 네. 이 306조 자체가 공판 절차의 정지 조항입니다. 거기 1항은 뭐냐면 이 공판 진행 중에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되거나 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때, 2항은 질병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때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하게 돼 있고요. 그게 우리가 헌법 84조에 뭐 형사상 소추 그 해석 있잖아요. 네. 그럼 아예 그거 갖고 논란을 피고 아니면 뭐 대법원이니 헌재니 어디서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걸로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예. 마치 법원이 결정으로서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없는데 네.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이 조항을 만지 신설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길래 그리고 이제 사항에는 무죄 공소기각 면소 판결을 할 때는 그 판결을 할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그냥 재판을 진행한다는 예외 조항도 원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조항을 지금 왜 만드냐. 84조에 대한 해석을 두고 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대선 끝나고 나서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계속 재판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냐. 이거 가지고 정치 공세 삼을 게 뻔한데 헌법 84조의 해석에 뭐 지금 뭐 비판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다수 의견은 네. 소추의 의미는 공판 절차의 정지까지 보는 게 맞다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석돼 왔어요.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계속 하느니 이번에 이게 확인 교정이라는 게 법률 조항에는 자꾸 어떤 조항에 대한 해석이 갈려서 이 법률 조항에 의해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민사적인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면 네. 이 조항의 의미를 확인하는 규정을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306조의 개정은 헌법 84조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확인 규정으로서 분명히 하는 규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입법적 의미와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조항에서 그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거 지금까지 사실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2015년 이후에 한 6번, 7번 위헌법률심판제청 위헌소원 같은 게 있었는데 행위 관련된 부분으로 된 것도 있고 그게 아닌 위헌법률심판도 있었어요. 네. 이건 판단이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기억에 대한 문제, 인식의 문제 이런 부분의 해석의 범위가 너무 확장이 돼서 이번 대법원 소수 의견 같이 이런 의견이 있고 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원칙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걸 형해화시키는 조항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돼 있었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판시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국제적인 추세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 말로 하는 선거를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조항 법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에서도 입법적 명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입법적 명분 조기현 부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이 민감한 문제를 어느 한 당이 지금 그냥 법안 하나로서 해결한다.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그 최근에 민주당이 사법부를 다루는 태도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이나 재판부가 네. 헌법 84조에 대한 적용을 명확히 해서 계속 재판은 진행된다.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사법부에 군기를 잡아둬야겠다. 지금 군기 잡는 거고요. 대통령이 되면 실제로 군기 잡는 것에 넘어서 이제 실제 체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군대로 치면. 그리고 이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갖고 306조 얘기하시는데 4조에는 306조 사항을 보면요. 이미 명백할 때 그러니까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을 게 명백할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무죄인 경우에 대통령 보고 그 재판정에 나오라고 하지 않을 규정이 마련돼 있는 겁니다.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이 무죄인 거라고 확실시 되는 경우라고 하지만 그럼 재판을 왜 받아봅니까? 네. 그러니까 유죄인지 무죄인지 다 확정이 돼 있다면. 오케이.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와서 전국 법관회의 요거 질문 짧게 하나 드리고 그다음 마지막 질문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전국 법관회의 오늘 26일 열립니다. 크게 사법신뢰 법원 독립 다시 말해서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 이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부분 같고 재판 독립 침해 여부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파상 공사에 관련해서 법관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다음 질문을 위해서 조기현 부위원장님 짧게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이 두어질 것 같아요. 두 가지 주제 중에. 이 대법원의 전례 없는 파기환송 그래요? 결정 판결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법원 그 내부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의 다수는 네. 대법원장이나 이 다수 대법관의 이번 결정과 절차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 사법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문제거든요. 네. 그게 원인이 돼서 민주당이 뭐 여러 가지 청문회라든가 이 탄핵 논의 등은 그것 때문에 진행된 거니까 아마 후자의 문제는 우려라는 정도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그 사법부의 독립 문제가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정광재 대변인님. 네. 그 사법 신뢰 문제와 관련해서 빗발친다고 하는데 네. 빗발치는 사람들의 그 판사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에 지금 10명 됐나요? 10명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오히려 침묵하는 많은 그 다수의 재판관들의 목소리가 묻혀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소수 의견 2명이 엄청나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나머지 10명이 다수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재판 독립 침해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법부가 본인 스스로 이거 사법권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네. 자, 방금 법원의 판단이 두 가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의 의미 앞으로 파장. 뭐 시간은 지금 얼마 안 남아서 말씀을 한 1분씩밖에 못 하겠지만 자,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했어요.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네. 이거의 어떤 파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근데 이제 이유를 봐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네, 저 근데 그냥 법리 구성으로 보면 인용되는 게 맞는데 네. 아마 법원은 이 사법 개입을 자제하거든요. 특히 정당 문제. 네. 정당의 어떤 자율성을 조금 더 보장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미 지위는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거고 네. 그거를 하려는 전당대회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모르겠는데 네. 이미 후보로 선출이 돼 있고 등록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좀 없다 이런 이유로 기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김문수 어차피 확보돼 있는 지위인데 뭐를 또 보전까지 하냐? 그런 취지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 기각이라는 결과만을 가지고 김문수 후보의 어떤 후보로서의 지위의 정당성이 흔들렸다. 이렇게 보기는 그거는 어렵고. 아니고 네. 그런 해석일 수도 있다. 조금 더 봐야 된다.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이거는 그 이후의 행위까지 면밀히 들여다보는 건 그다음 일이지만 개최까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지금 뭐 뭔가를 하려는 우려나 위험 때문에 네. 보전을 이런 식으로 금지를 시켜야 될 필요성까지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정당의 어떤 자율성을 조금 허용한 것 같은데 정광재 대변인 이건 어떤 의미라고 저도 뭐 보세요? 같은 정도로밖에 해석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기각이 된다면 네. 정당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행위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그 사법부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 아직 네. 완전히 그 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당 내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각했다고 봐야겠죠. 네. 이게 김문수 후보에게는 당장은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했는데 둘 다. 예, 둘 다 신청했는데 둘 다 기각됐으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 하지 않을까? 약간의 경계심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이거 뭐지 할 수 있는데 아까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취지와 그 영향 이런 거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4살 세영이는 외출이 싫습니다. 갑상선 항진증과 호르몬 대사 장애로 인해 목 주변이 늘 불룩하게 솟아있는 세영이. 자신을 향해 세균이라고 부르며 놀리고 따돌리던 친구들의 모습이 생각나 현관에 나가는 것조차 두렵기만 한데요. 하지만 집에 있어도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장애 경계로 일을 할 수 없는 아빠와 지적장애인인 오빠,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으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삼촌까지. 열악하고 협소한 환경 속에서 힘겹게 생활 중인 세영이 가족. 외롭고 안타까운 현실에 사춘기 소녀 세영이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습니다. 세영이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밝은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퇴근길에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남부지방에는 비구름이 점차 걷히고 있습니다. 밤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그 밖에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 지역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5에서 3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충남 서해안과 호남 해안, 제주도와 일부 영남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전국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초속 25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내륙 지역에서도 초속 15m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시설물은 없는지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야겠고요. 또 공항 이용하시는 분들은 항공기 운항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의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라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12도,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구는 20도로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광장연대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내일 안에 완전한 종식과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 개별적으로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단일화는 자신을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며 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각급 법원 판사 대표들이 모이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26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안건은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생 8,300여 명이 무더기 유급되고 46명은 재적 처리된다고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6월 말쯤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김문수, 한덕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강금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강금실 위원장님은 노무현 정부 법무장관 역임하셨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후원회장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경선 때 후원회장. 경선이었군요. 네. 이번엔 총괄선대위원장 이제 맡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떤 좀 특별한 인연 같은 게 있으세요? 특별한 인연은 없고요. 네. 21년도에 경기도지사 하실 때 기후대응 산업전환 특별위원회를 만드셨고 네. 그때 공동위원장을 맡았었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경선 후원회장 제안이 있으셔서 도와드리게 됐었고요. 경기도 지사를 할 때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일을 같이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죠? 일을 같이 제가 하면서 이제 기후 쪽 관심 갖고 지금도 경기도 기후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자, 우리 강금실 장관님이 경기도 기후대사인 거는 모르는 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여하튼 살짝 밝혀주셨어요. 자, 총괄선대위원장 제안 뭐 직접 후보 본인한테 직접 연락 받으셨겠죠? 네. 예. 바로 응답하셨습니까? 수락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까? 좀 노폼 법무법인원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네네. 좀 그런 좀 밖에서 조금 정치적 활동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노폼에 이제 경영진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았죠. 의논을 하셨군요. 네. 예. 그래서 오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네요. 네. 자, 선대위원장 맡으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강금실 위원장님이 이재명 후보 총괄선거위원장직 수락한 이유
뭡니까? 그 선대위원장을 제가 2008년 지금의 이제 민주당 전신이죠. 그 네. 총선 때 선대위원장 했고 제 기억에는 2012년 대선 때도 선대위원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을 받고 제가 굉장히 놀란 것은 네. 굉장히 해외 뭐 지방 또 오랫동안 그 교류가 없었던 아시던 분들이 너무나 많이 격려하고 축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대선에서 이런 축하 격려는 안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이 대선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비상계엄으로 인한 그 새로운 헌정 질서 회복의 대선이다 보니 그 내란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있으시구나. 그리고 좀 잘해줬으면 하는 불안감들. 저도 또 수락을 한 이유가 총괄선대위원장이란 직책을 수락했다기보다는 네. 뭐래도 좀 도와야 된다. 뭐라도 보탬이 되겠다. 국민의 한 네.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좀 놀랍기도 하고 또 많이 간절하시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네. 이제 보탬이 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보탬이 된다면 어느 쪽에 또 특별히 더 보탬이 될 거다 이런 식의 또 도와줄 거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이 선대위원회가 총괄 선대위원장 7분 네. 원내대표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그 공동 선대위원장들이 있는데 이 선대위원회가 선거 기간 동안에 그 최고회의를 대체하게 돼요. 선거와 연관해서는. 네네.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선거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 뭐 전략 문제라거나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해나가는 거고 또 당이 요청하는 선거 지원 활동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저의 정체성에 맞는 부분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했죠. 장관님 정체성. 저의 정체성이 이제 네. 사회적인 그 정체성이 전직 법무부 장관인 게 네네. 너무 명백하고 예. 또 기후 쪽에도 관심이 많고 또 여성이고 지금도 여성본부 정책회의를 한다거나 네. 기후위원회가 출범식 한다거나 이럴 때 요청이 오면 참석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특화된 또 분야가 있으시군요. 법률 말고도. 네. 자, 우리 강금실 위원장님 법률가시니까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자, 일단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 환송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 여러 차례 뭐 당 그 선거대책위원회 그 회의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네. 매우 잘못됐다. 그리고 상당히 심각하게 잘못됐다. 이것은 이제 민주당 그 대선 후보의 그 피선거권 뭐 유무죄 문제이기에 앞서 저는 13년 동안 판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존경 그리고 법적 안정성 이런 걸 상당히 좀 관심 있게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 상당히 이거는 부정적인 그 치명타적인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사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5월 1일이었나요? 이렇게 네. 이제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네. 그 대선은 이제 6월 네. 3일이고요. 그러니까 네. 대선으로부터는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거고 뭐 후보 등록으로는 열흘 전이고. 네. 왜 이렇게 빨리 하지?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아해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기각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그 예상을 하셨는데 네. 어쨌든 기다려 봤더니 그 파기환송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기각이 나왔다면 그때 판결했어도 된 거고 그게 파기환송이 나왔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입니까? 혹시 그거는 국민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좀 설명을 그거는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네네. 그 처음에 이제 갑작스럽게 사실은 이제 항소심이 3월 26일 경에 마쳤기 때문에 네. 원래 대법원장의 선거 사건 지침에 따르더라도 한 6월 26일 그리고 보통 예측이 그 상고 유서 나오고 기록이 가고 검토하고 재판부 넘어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빨리 할 수는 없는데 갑자기 급작스럽게 나오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추단을 했는데 네. 저의 개인 의견으로는 뭐 그 선거 기간 동안에 그 후보에 대한 재판은 진행 안 되는 게
헌법 정신에도 맞고 네네. 사법자재 원칙에 맞기 때문에 선거 전에 이걸 매듭지려고 하시는 건가 그 정도의 예측은 했죠. 근데 이제 지나치게 빠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선거 이후에 그 과정을 보니 네. 상당히 많이 그 내교와 관례를 위반하신 게 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절차상 이게 만일에 상고기각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그 절차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파기환송을 더 문제 삼냐? 네. 그것은 형사 사건은 대원칙이 있습니다.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적법 절차의 원칙,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 심리 검토가 안 된 채로 파기환송이 돼버리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자, 이후에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이제 연기를 했는데 서울중앙지법도 대장동 관련 재판 대선 이후로 미뤘고요. 자, 국민의힘은 이거를 법원이 민주당에 백기투항했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법부 신속한 재판에 이제 천명했었는데 왜 사법부가 좀 입장이 스탠스가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바뀐 게 아니라 그 5월 7일에 서울고등법원이 이제 그 이재명 후보 변호인의 그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 게 헌법 116조의 그 선거운동은 공정한 기회 양 후보 여러 후보들이 그 굉장히 중요한 선거니까 또 일반 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런 헌법적인 정신이 있고 공직선거법에도 11조에 후보의 신문보장 조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합쳐서 보면은 선거 동안에는 이게 등록일의 피선거권 여부가 체크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선거를 치르니까 국민들이 그 선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판 진행을 안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모든 사건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모든 재판, 형사재판 중지하는 게 합당해요.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이재명 개인을 위한 어떤 편법처럼 몰아붙이는 거는 저는 정말 그 민주적 정당이 그런 발언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대선뿐만이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 선거 다 해당이 돼요. 그 기간 동안에는 형사재판 하지 않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선거 문화로 정착이 돼야 되는데 네. 이재명 후보기 때문에 이 말썽이 벌어지고 사단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로. 이재명 후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사건을 돌이켜보면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도 그렇고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모두 그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직을 수행한 것과 연관된 사건이고 개인 비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모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지나치게 검찰로부터 수사를 당한 사건들의 연장인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초점이 맞춰진. 그래서 저는 맥락을 보면서 그 맥락 속에서 어떤 기소가 이루어졌고 어떤 선거가 이루어졌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어떤 의미인가를 봐야지 다 제끼고 이재명 한 사람만 보고서 그렇게 발언을 하는 거는 하여간 저는 밖에 있었잖아요. 정치권 밖에.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 입장인데 너무 그 윤석열 정부 3년이 야당 대표를 맡은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의 그 재판, 기소, 수사 그걸로 너무 시끄럽다. 그게 오히려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이번 뭐 어떻게 보면은 공판이 미뤄짐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일단 해소됐다 이렇게 보세요.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도 이제 부정적이라 동의는 안 하지만 그게 해소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 단계로 또 시비를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어떤 시비를 거냐면 대통령 당선된다며도 재판받아라. 그런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그 선거와 형사재판의 관계, 대통령의 신분 보장과 형사재판의 관계를 이거 헌법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금 비상계엄 이후 계속 헌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헌정질서 회복. 헌법의 문제로 봐서 이재명 후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한덕수 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누가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이분의 신분보장과 형사재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의 헌법 해석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는 헌법에서는 탄핵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 신분보장 규정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신분보장 규정이 불소추 특권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신분보장을 해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깨고 내란으로 가버린 거고요. 그래서 이 불소추 특권의 취지가 뭐냐?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은 네. 국가를 대표하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심부름꾼인 대통령의 체면, 권위 유지, 원활한 업무 집행. 그래서 이 하위법에서 형사재판이 막 진행돼서 공직자가 유죄 선고 받고 그만두고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는. 그럼 헌법 84조 이거는 당연히 재판은 멈춰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맞는 해석이고 법적 정지지 그렇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재직 기간 동안에 국민의 심부름꾼인 대통령의 신분 보장해서 일에 집중하라는 거지. 그럼 뭐 재판 받으러 다니나요? 그럼 대통령이. 자, 그럼 대통령 끝나면은 재판은 받는다. 그렇죠. 그거를 네. 공소시효가 정리된다고도 보는 것이고, 그렇죠. 다시 재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대법원 판결을 서둘렀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자, 근데 조 대법원장이 기각이 되건 파기환송이 되건 지난 대선 때 생긴 사건 적어도 이번 대선 전에 대법원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건 아니냐. 만약에 다음 주 청문회 나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부분도 비난을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합당한 말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항소심 석 달 만에 끝내고 하루 만에 상고 기록 올리는 거 굉장히 그것도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신속하게 선거 전에 뭔가 이 시비가 안 걸리게끔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에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기간에 형사재판 안 해야 되니까 네. 아마도 법원이 이걸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거 가보다 하고 다 믿은 거고 아무도 시비를 안 걸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왜 생겼냐? 이 지금 파기환송을 해버리고 하루 만에 고등법원 기일 잡은 거는 네. 대선 기간 중에 선고하라는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신 거예요. 우리 다 합당한 맞습니다. 선거랑 사법자제 해야 되니까 네. 서두르나 보다 했는데 지금 결과는 파기환송을 전 국민 앞에 생중계로 이 사람은 유죄야 하셨잖아요. 생중계도 이례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루 만에 항소심 날짜를 잡았잖아요. 5월 15일로. 그건 뭐냐? 네. 유죄 선고하라는 취지예요. 왜냐하면은 파기환송하면은 유죄 구속을 받거든요. 그럼 이거는 명백하게 선거 개입 의도가 있다고 오해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네. 민주당은 진짜 얼마나 심각한 우려를 했냐면 형사소송법 전문학자가 이렇게까지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게 최소한 합의 기일 10일을 두고 기일 지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깨고 내규 다 깨고 유죄 판결 하라는 취지로 이렇게까지 하루 만에 고등법원 날짜를 지정하는 걸 보면 법률상의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도 어길 것이다. 그러니 민주당 나이브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대비해라. 피선거권 박탈될 것이다. 대선 기간 중에. 그런 걱정까지 막 공포심과 불안이 확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장님, 강금실 위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법부에 대한 또 압박이랄까 그런 수위를 높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압박이 아니라 정당한 항변이라. 정당한 요구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자, 근데 아울러서 민주당이 각종 법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구속 요건에서 행위 삭제하는 개정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게 행위가 삭제되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에서 면소가 되잖아요. 자, 그게 논란이 설사 돼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그 조항을 바꿔서 면소를 가능하게 하는 거는 너무 위인설법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진행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에 덧붙이면은 그 허위사실 공표가 이제 문제가 된 게 그러니까 허위사실이냐 의견 표명이냐가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네. 판례가 지금 엎치락뒤치락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법적으로 명백하게 해야겠다는 입법 취지일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진행은 좀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래요? 예,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대신에 공직선거법 전반에 걸쳐서 네. 이런 그 의사 표명이 제약되는 부분이라거나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너무 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동안 얘기들이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헌정 질서 회복하고 헌법 해석도 새롭게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선거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라도 좀 깊이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게 저 개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법안 하나 더 얘기 드리면은 헌법 84조 논란 요게 있는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그 형사소송법인가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 멈춘 법안.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멈춰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법률 전문가로서 이제 보시는 건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양자의 지금 정치적인 사안하고 얽혀가지고 시각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건데 이게 어느 사회적 논의 이런 거 없이 그냥 어느 한 당의 의원들이 해가지고 이거를 통과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조금 더 사회적 논의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는 그 불소추 특권으로 대통령이 되면 뭐 그 고등법원이 그 선거기를 선거 후로 연계하듯이 법원이 알아서 자제를 대통령 신분 보장이 있으니 네. 형사재판 중단하자 그런 자제를 한다거나 또는 뭐 국민의당이나 뭐 법무부나 이런 유관 기관들도 네. 이게 뭐 어느 당의 대통령이든 대통령 신분이 있는 이상은 자제하자. 이게 합의가 되는 정치 문화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근데 시비를 거니까 안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유감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그 불소추 특권을 하위법으로 좀 해석해서 명료화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사회적 공론화 문제는 입법을 추진하는 의원들께서 그거는 다 밟으셔야 되겠죠. 네. 자, 노무현 정부에서 헌정 이래 최연소 법무장관 지내셨습니다. 노무현 제가 최연소인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지금도 젊어 보이세요. 노무현 정부 검찰개혁의 아이콘과 같으셨는데 네. 자, 이재명표 검찰개혁 기소청 공소청 기소와 공소유지 분리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네. 전반적인 큰 원칙은 동의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그때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수사기관이 3개가 돼서 네. 참여정부 당시하고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네. 큰 원칙은 뭐냐? 모든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대원칙인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왜냐하면 그건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에 대한 문제예요. 네. 검찰 스스로 특수부에서 직접 수사를 했을 경우에 기소가 분리돼 있지 않으면 상호 견제가 검찰 내부에서 잘 안 이루어지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든다면 제가 그 법무부에 있을 때 법무부 검찰국 자체 내에서 어떤 개혁안 굉장히 과감한 개혁안을 내서 내가 깜짝 내가 생각 못한 개혁안이 나왔는데 어떤 거였어요? 검찰청이 이 특수수사가 진짜 직접 수사가 사실은 문제거든요. 수사권으로 수사 통제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거가 아니라. 근데 이게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쭉 그냥 수사 보고하고 기소가 이루어지는데 이 업무감사청을 검찰총장과 대척되는 검찰총장급의 감사청을 검찰에 만들어야 된다는 개혁안이 있었어요. 거기에 거의 비슷한 힘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사청을 만들어서 네. 검찰 내에 그래서 이 검찰 수사를
업무 감사하게 해야 된다. 그게 마찬가지로 수사 기소의 분리처럼 네. 수사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개혁안인데 법무부에 있을 때 사실은 제가 검찰국 개혁안이 2개가 있었는데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오히려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검찰의 그 내부를 잘 아는 검사들의 아주 가감한 개혁안 2개 중에 그게 하나 기억이 나요. 저 생각 못했던 개혁안이었어요. 네. 자, 우리 또 법무장관 하실 네. 때 어록이 있습니다. 우리 강금실 위원장님 법무장관 시절 세간에 많이 회자된 말이 코미디야 코미디. 이거 아주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노무현 정부 초기였는데 국회 법사위에서 특검법 통과 특검법 장면 할 때.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자, 2025년 대한민국 정치 여전히 코미디입니까? 저 사실 그 말이 중대한 실언이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모르고 녹음이 안 되는 줄 알고 했던 아니 그게 말이 아니라 정치가 코미디라고 생각은 그때도 하셨고 지금도 하실 것 같은데. 내심은 했죠. 예. 내심은 했는데 아, 그게 입으로 나와서 네, 실언이죠. 마이크에 장관이. 실려가지고 나갈 줄 몰랐다. 몰랐죠. 자, 그때보다 2025년 더- 대한민국 정치도 여전히 코미디입니까? 그때 이후 너무 살벌해졌어요. 오히려 정치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치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잖아요. 대화도 없고 타협도 없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너네가 왜 줄타nek 하냐 그러고 민주당은 너네가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수사 응하지 않고 최상병 특검 뭐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살벌해졌어요. 그러네요. 예. 자, 어떻게 근데 보면 그럴 예. 때는 일차적으로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고 봐야죠. 그거는. 자, 그때 이제 코미디야 코미디는 약간 비판적인 거를 풍자적으로 한 말씀하셨는데 건데 차라리 코미디는 좋은 거고 지금은 거의 활극이란 얘기네요. 그가 뭐 그 코미디 무대에도 올라가지 못할 네. 밑바닥이다. 예. 좀 이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의 예, 좀, 정치는 정말 예, 좀 아니다. 진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대화와 타협으로. 자, 많은 부분이 정치 안에서 해결이 되면 네. 이런 사법으로 정치 사건을 안 끌고 가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뭐 여기서 다 할 말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고소고발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가 너무 또 사법에 막 기대요. 안 되는 그죠? 거죠. 예, 그것도 문제고. 네. 자, 시간 관계상 장관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우리 강금실 위원장님께서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이후에 내가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 꼭 뭐 직함을 떠나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네. 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 일도 바쁘고 네. 그래서 이 선거 기간만 좀 기여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생각 안 전혀. 하고 있다. 네. 예. 선거 기간에 일단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까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금실 민주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정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이을 신임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드디어 그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나왔는데 전 세계 14억 카톨릭 신자를 이끌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 주기경. 어떤 인물입니까? 네, 우선 교황 어떤 자리인지 좀 간략히 설명을 네네. 드리면요. 전 세계 인구가 82억 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가톨릭 교도가 14억 명이니까 전 세계 인구 17%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스도의 대리인이고 또 로마 안에 있는 도시국가인 바티칸 시티의 국가 원수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법령은 이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주교나 추기경 임명하는 일도 교황이 하게 됩니다. 막강한 권력을 지니는 만큼
만큼 규제도 받게 되는데 세속 이름과 국적, 시민권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된 인물이 프레보스트 추기경인데 69세로 가톨릭교회 최초의 미국인 교황인데요. 미국 시카고에서 프랑스 이탈리아계 아버지 그리고 스페인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시카고 가톨릭 신학 연합에서 신학을 전공한 뒤에 27살 때 로마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페루에서만 20년 넘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목을 했고요. 2015년에는 페루 시민권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즉위명은 레오 14세인데요. 이 레오라는 의미는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주는 의미지처럼 뭐 강인함, 용기, 리더십 같은 걸 상징을 하는데 이 이름이 단순히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레오라는 즉위명을 사용한 마지막 교황이 있거든요. 레오 13세입니다. 언제였어요? 1878년부터 1903년까지 재위를 했는데 이 기간 동안 노동자의 권리, 뭐 공정한 임금, 노조 문제 이런 사회 문제에 굉장히 집중을 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즉위명을 레오로 정했다라는 건 이 전임자처럼 사회 문제에 좀 큰 관심을 기울일 걸 시사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선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인물로 꼽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프레보스트 추기경은 어떤 색깔을 보일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중도, 온건 성향으로 분류가 됩니다. 항상 교황이 이렇게 새로 바뀌면 첫 발언이 이제 관심인데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선출된 직후에 그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강복의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이렇게 첫 발언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벽이 아닌 다리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면서 뭐 포용과 화합의 메시지 강조를 했고요. 그러니까 연설에서는 미국인이긴 하지만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페루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기억을 떠올리면서 스페인어로도 같은 말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인에게 내리는 축복의 말, 로마와 전 세계에라는 말이 있거든요. 라틴어로 우르비 엣 오르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교황이 사용한 단어나 옷, 뭐 표정 하나하나에도 전 세계 관심이 쏠렸는데요. 모제타를 착용을 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이 모제타라는 게 교황의 전통적인 복장이고 이 짙은 붉은색의 어깨망토 보셨을 텐데요. 이걸 모제타라고 부르는데 전임인 프란시스코 교황은 이게 너무 화려하다라는 이유로 선출 당시에 이 모제타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었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AP통신은 전통으로의 회귀를 암시한다. 이 옷만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고요. 교황 즉위미사가 선출 후에 일주일 내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현지 시간으로 9일 추기경들하고 미사를 공동 집전하고요. 또 11일에는 성 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서 첫 축복 메시지 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한국도 찾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전임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 청년대회 개최지를 서울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27년에 열리는데 전 세계 카톨릭 젊은이들하고 교황이 만나는 축제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방한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에 정해진 건데 그게 2년 뒤고 거기에 레오 14세가 오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첫 미국 출신 교황이 탄생했다고 하니까 미국인들 열광하고 있다고 해요? 네, 특히 뭐 트럼프 빠질 수가 없는데요. 트럼프는 레오 14세 선출 직후에 SNS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가 첫 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것은 정말로 영광이고 아주 흥분되는 일 이렇게 적었고요. 또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일제히 SNS에다가 미국인 출신 교황 탄생한 것에 대해서 축하 메시지 보냈습니다. 미국 언론의 관심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어린 시절 이웃까지 인터뷰를 하면서 교황의 스토리를 좀 경쟁적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특히 고향이었던 그 시카고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대성당에서는 교황이 선출되자마자 축하 종소리 울려 퍼졌고 가톨릭 학교 학생들이 교황 만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 교황 그동안 탄생하지 않았던 데는 좀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세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인 출신을 좀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도 레오 14세는 가장 미국적이지 않은 미국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이긴 하지만 뭐 빈민가에서 활동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교황 선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게 외신들의 분석입니다. 네. 주제를 바꿔볼게요. 지난해 12월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 65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올려야 한다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제안입니까? 네, 이게 정순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리고 뭐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비롯해서 네. 학계하고 시민단체 전문가 10명이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한 이유는 지금 노인 연령이 법에 담긴 게 1981년이었거든요. 그래서 44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그대로 65세니까 네.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이 연령을 올려야 한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 연령 올려야 한다는 건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요. 이미 지난 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노인 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열면서 노인의 적정한 연령이 몇 살인지 이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성명을 낸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던 전문가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논의의 속도가 붙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좀 자발적으로 오늘 입장을 정리해서 제안문을 낸 거고요. 뭐 아무래도 가장 큰 사회 변화를 꼽는다면 저출생 고령화 현상 때문일 텐데 네. 앞으로 이게 더 심화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 연령을 올려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급증을 하면 할수록 복지 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이라는 정의를 다시 쓰자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70세로 제한한 이건 그냥 5살 그냥 올린 것 같지는 않고 뭐 과학적인 근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대 수명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네. 이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게 198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기대 수명보다 지금은 15.6세나 늘어난 83.5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70세의 건강 수준이 10년 전에 그 65세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는 65세가 사실상 70세랑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인 실태 조사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은 몇 살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스스로 노인이라고 여기는 연령 이게 2011년 조사 이후에 줄곧 70세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65세는 노인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70세를 노인으로 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노인 연령 기준만 올린다고 노인 빈곤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는 건 아닐 겁니다. 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지금 얼마나 돼요? 40.4%입니다. 40%가 넘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이 은퇴한 이후에 연금 수급이 시작되기 전에 그 사이에 소득 절벽을 겪습니다. 예. 그런데 이 노인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각종 복지제도에서 주어지는 노인 혜택 이것도 더 늦게 받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기초연금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더 늦게 받게 되면 노인 빈곤율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이 노인 연령만 올려선 안 되고 네. 소득 단절 없도록 일자리 고용 기간 늘리고 또 노인이 역량만 된다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적극적으로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 관심이 많은 게 뭐 지하철 무임승차 이런 경로우대 제도들이잖아요. 근데 이 연령도 올리되 소득이나 재산, 뭐 지역 같은 것을 좀 고려해서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하자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65세에서 일괄 70세로 다 높이는 게 아니라 노인의 상황에 맞게 그 우대 정책을 좀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 연령 기준을 한 번 정하면 지금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5년 주기로 검토를 하고 조정하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전문가 제언일 뿐이라서 이게 곧바로 노인 연령 상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렇게 제안이 나온 만큼 다양한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거쳐서 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주제 바꿔볼게요. 전 세계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과 관세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도 사실상 지난달부터 이 협상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관세 협상하더라도 관세율이 0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왔죠? 네, 한국이 지난달 한미 2+2 통상협의를 기점으로 사실상 협상에 돌입을 했는데요. 네. 그 관세율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 한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여기서 관세 협상을 하더라도 관세율이 0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 무역 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에서는 참여하지 않지만 1기 행정부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율을 0으로 낮추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부 관세는 유지를 하되
어느 정도 내려가도록 합의를 하고 다른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상호 조율을 해서 무역 불균형을 일정 부분 해소하자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미 FTA 전면 재협상 이런 것처럼 협정의 상당 부분을 다시 싹 재논의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사안에만 협의를 하는 스몰 딜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어떤 항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양보할 수 있고 뭐 이런 논의들을 좀 접근을 하면 진전이 있을 거다라는 게 이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의 주장이고요. 네. 그러면서도 지금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통상 합의를 위한 협상도 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한국은 뭐 경험상 매우 현실적이고 유능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조율해 나갈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미국과 영국은 첫 무역 합의 이뤘습니다. 합의 내용 어땠는지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시사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국도 미국산 수입 늘리는 대신에 미국이 관세를 낮춰주거나 폐지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자동차 관세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대신에 농산물 수입 확대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학의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주말엔 문화 코너입니다. 이번 주엔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이 있었습니다. 최근엔 젊은 세대 중심으로 불교에 대한 관심 커지고 있는데요. 예컨대 뭐 템플스테이, 불교책 찾는 사람들 늘어나고 아이돌 팬 문화를 불교에 접목하기도 합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젊은 세대가 불교 찾는 이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는 중원대인가요? 네. 네, 중원대에서 종교문화 재학과 교수를 지금 겸임하고 있습니다. 자, 김원식 평론가님, 김원식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저희가 뉴스 브리핑 코너에서는 이제 새로운 교황에 대해서 그 카톨릭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자, 불교 얘기 좀 해볼게요. 불교는 보통 사찰 조용하고 스님들 조용히 수련하시고 뭐 이렇게 사찰 가도 평안하고 차분한 이미지 있고, 근데 요즘 불교는 다르다고 합니다. 불교 박람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부처님 오신 날엔 부처님 생일 카페도 열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말씀하셨듯이 불교 그리고 사찰하면은 한적한 사람이 없는 숲속에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군요. 사실 그 불교가 도심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려 시대만 해도요. 사실 도심에 사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쫓겨나가지고. 사찰 있는 데가 사실 거기 어떻게 보면 중심가였죠. 그렇죠. 그 주변에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뭐 원각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어쨌든 도심으로 돌아왔는데 불교 박람회라는 것도 이제 한 현상으로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 개혁 콘서트 출신이죠. 윤성호 씨가 이제 뉴진 스님으로 네. DJ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스님 스타일인데 이제 DJ를 보면서 디제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도 이제 불교식으로 책 그리고 축제도 이제 즐기고 있는데 언급하셨듯이 가장 최근에는 부처님 생일 카페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원래 이 생일 카페는 K-팝 팬덤 문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룹의 멤버가 생일을 맞게 되면 팬들이 직접 카페를 꾸미고 굿즈도 팔고 포토카드도 나누면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 그런 그러니까요. 팬덤 문화인데 이거를 불교로 결합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주인공이 돼서 부처님에 관련된 아이돌이 굿즈나, 아니고 부처님이 일종의 아이돌 비슷하게 된 그렇죠. 거네요. 포토카드도 만들어서 공유하는 네. 그런 형태로 진화하고 있고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도 뭐 외국인들까지도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K 템플스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K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가면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예, 예. 새벽잠 있는 분들은 참 힘든데 예불 드리고 참선하고 또 바로 공양하고 이러다 보면은 좀 힘들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나눠져 가지고 네. 그냥 휴식형으로 쉬다 오셔도 되고요. 뭐 참선 안 해도 되고 밥도 먹을 때 그냥 마음대로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요즘에 또 템플스테이의 특징이고, 이런 점에 호응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K-팝 팬들과 함께 네. 참여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필요할 때 다가가되 강요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 사실 우리가 불교하면은 좀 고령층 할머니들 뭐 이렇게 떠올리기가 쉬운데, 요즘 젊은 세대가 불교를 어떻게 보면 즐긴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이렇게 젊은이들을 불교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요인이 됩니까? 네, 즐긴다는 거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네. 행복일 겁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네. 사실 불교에서는 나 자신을 굉장히 중시하죠. 물론 이제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있습니다만은 네. 소승불교를 떠나가지고 원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한 의문, 정체성을 이제 찾고, 그리고 그 존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취해야 되느냐라는 네. 점을 초점 맞추기 때문에 요즘에 트렌드 용어로 포미족이라고 있습니다. 포미가 이제 나를 우선한다. 포미, 나를 위한. 그리고 심지어는 신조어로 나나랜드라는 말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라라랜드라고 하는 영화를 응용을 해가지고 나나가 우선이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기주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나 자신이 행복하고 즐거워야만이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 뭐 가족 구성원 중에도 네. 나 자신 스스로가 행복해야 다른 구성원도 행복하다. 이런 일리 있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행복을 찾는 그런 이제 맥락들이 일단 불교 측면에서 젊은이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불교 철학의 어떤 그 사상이랄까요? 그런 것 중에 청년들에게 특히 공감이 되는 부분,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뭐 제니의 뭐 노래나 뮤직비디오도 네. 나오는데 네. 뭐 그걸 해석을 하면은 방하착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선불계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는 거죠. 내려놓는다. 네. 그래서 자기의 욕심과 집착, 부담감, 책임감들을 내려놓는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부동심이라는 뭐 이제 용어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네.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사실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래가지고 네. 정체성을 형성하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의 삶을 찾아야 되니까 흔들리기 쉽거든요. 젊은 층들이 이거 쉽지 않은데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거. 미혹에 빠지기 쉽고 어른들도 사실 힘든 그런 측면이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게 사람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청년 시절에 이런 고민을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평생 고민한다 하더라도 네. 이쪽 쓸린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데, 평생 고민하지만 움직이는 게 이제 정상이고, 그래서 뭐 사실 도종환 시인의 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꽃은 흔들리면서 핀다고 이런 점들을 생각할 수 이제 있고요. 사실 연꽃의 의미도 진흙 속에서 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흙하고 연꽃하고 같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연꽃의 의미도 특히 청년들에게 공감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불교에 관심 보이는 분들 보면 아이돌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 럭키비키 주인공,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블랙핑크 제니도 불교 주제로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원영 씨 같은 경우는 럭키비키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 전에 무슨 용어가 있냐면 원형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장원영의 원형을 따서 지은 이런 신조어가 되겠는데, 이 원형사고가 뭐냐면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네.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이 장원영 씨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그래서 네. 뭐 새옹지마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있다 보니까 원형사고가 유행이 됐고, 이게 럭키비키 네. 좋은 쪽으로 잘 될 거야라는 생각들이 이제 장원영 씨 주변을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하고 좀 맞닿은 점이 있고, 이 장원영 씨가 추천한 초역 부처의 말 같은 경우는 지금 베스트셀러 네. 2위까지도 올라가서 한강에 소년이 온다를 위협하는 그런 것까지 보여줬고요. 특히 제니의 노래
같은 경우는 제니입니다. 근데 제니하고 젠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니를 압축하면 이제 제니데이 가는 건데 젠은 선불교를 뜻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예. 내용도 보게 되면 간단합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식을 하고 자기의 삶을 정진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흔들지 말아야 되고 네.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가사 내용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현대적이고 처세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걸 뮤직비디오로 만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문광 스님이 이걸 해석을 해가지고 네. 22분짜리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니 이게 지금 현재 47만 뷰를 그 정도예요?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의 첫 장면 올빼미부터 나오는 장면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삶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이렇게 호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꼭 뭐 이게 종교적으로 믿지 않아도 또 뭐 어떻게 좀 가뿐하게 불교를 소비하고 삶에서 받아들인다 뭐 이런 측면이 있을 거고 또 불교계 입장에서는 그런 젊은 세대의 흐름이나 트렌드를 잘 포착해서 뭐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이게 불교계가 포교 방식을 바꾸는 그런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일단 이거를 예전에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영성적 비신자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종교 신자는 꼭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 관심 있는 젊은 층들은 반드시 불교 이제 신자는 아닌데 그 어떤 말씀이라든지 문화를 공유를 하고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종교가 먼저 시작할 때는 자기에게 어떤 위로와 또 어떤 마음의 평화, 또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것도 형성되기 시작을 한 건데 중요한 거는 포교 방식을 불교계가 바꿨기 때문에 먼저 젊은이들이 보여줬다기보다는 저는 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20대가 먼저 재발견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불교계가 좀 호응을 해줬다?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많이 끌어들일까, 어떻게 전도를 할까,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 억지로 잡아끈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이제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느 세대보다도 미래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많고 또 양극화로 인해 가지고 꿈을 잃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마음의 부담감이라든지 또 비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짐들을 풀어주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강요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로 다가가는 그런 방식들. 이거는 불교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그런 종교 에도 이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뭐 구스들, 티셔츠, 포토카드, 미니어처, 방가사유상 뭐 이런 것들도 쭉 나온다고 하던데 자 그렇다면 이게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교가 너무 좀 가벼워지는 거 아닐까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고 또 상품 팔고 이런 상품 인기 몰리는 거 불교의 본래 무소유 정신이 있잖아요.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다. 트렌드다. 뭐 이런 약간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일각에서도 이제 불교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불교의 어떤 심오한 말씀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서 말씀하신 굿즈라든지 뭐 티셔츠 이런 거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죠.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깊은 깨달음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다. 집착을 한 것이다. 저는 100명 중에 한두 명만이라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만으로 성공한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넓은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굿즈는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SNS에서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SNS를 매개로 해서 그거를 막 갖는다기보다는 공유하는 거군요. 그렇죠. 공유하고 이제 내가 이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위로가 되고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 지금 Z세대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의 관점이 아니고 공유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무리하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불교 열풍이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랄까요?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마음의 짐은 우리 사회가 너무 사회, 그다음에 타인, 남 이런 단어를 너무 많이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각 개인의 행복이 모아질 때 우리 전체 사회가 더 행복하고 따뜻해질 수 있다라는 점 충분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이 K-팝의 모든 지금 현재 담론들이 네. 행복이에요. 네, 이런 점을 이제 충분히 이 불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현상이 됐다라는 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초점은 행복이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 김원식 교수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은 아이브의 해야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